흔히 연금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신비한 기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에 대한 거대한 비유였다면 어떨까요? 연금술사들이 진짜로 바꾸려고 했던 건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면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본 막 플라스크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연금술의 이미지는요, 정말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 물 밑에는 인간의 정신과 직접 연결되는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연금술을 보는 시각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선 에이, 그거 그냥 화학의 초기벌선인데 실패한 거잖아. 이렇게 보지만 다른 한쪽에선 뭔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암호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많은 연금술 책들에 보면요. 화학 실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연금술사 본인들조차도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는 몰랐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총 6단계로 나눠서 그 실마리를 따라가 볼 겁니다. 신비한 언어에서 시작해서 현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연금술의 그 신비한 비밀 언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징 뒤에 숨어서 얘기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딱 부러지게 말하면 안 됐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학자 카를 융이 정말 혁명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는 연금술의 상징들이 뭔가를 숨기려고 만든 암호가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무언가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했던 필사적인 몸짓이었다는 거죠. 이미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한 손짓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술사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자, 이제 연금술을 심리학의 영역으로 확 끌어온 융의 핵심 이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융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전 세계 신화에는 문화권이 다른데도 다 비슷한 영웅 이야기가 나올까? 왜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이랑 상관없이 꿈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걸까? 융은 이게 바로 인류가 유전적으로 공유하는 거대한 정신의 데이터베이스, 즉 집단 무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융의 가장 놀라운 통찰입니다. 연금술사들이 플래스크 안에서 물질이 부글부글 끓고 변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신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냈던 것처럼 그들은 눈앞의 물질에 자기들의 무의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던 거죠. 인류 공통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과정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입니다. 이 작품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금술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파우스트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들이 연금술 상징이랑 정말 소름 돋게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 선과 악을 막 넘나드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뭐든지 녹이고 변화시키는 연금술의 핵심 물질 메르쿠리우스와 똑 닮았죠. 또 서양 지성의 상징인 파우스트와 동양적 미의 상징인 헬레나의 결합은요.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대되는 것들의 신성한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마침내 모든 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통합적 존재, 즉 연금술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내면이 변해가는 과정, 연금술사들은 이걸 위대한 작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뚜렷한 심리적인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심리적인 여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니그레도, 흑화 단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 안의 가장 어두운 부분, 내가 인정하기 싫은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혼돈의 시간이에요.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통과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 알베도, 즉 백화가 찾아옵니다. 혼돈 속에서 순수한 본질을 발견하고 정화하면서 새로운 인식이 마치 새벽처럼 밝아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루베도, 적화 단계에 이릅니다. 이제 의식과 무의식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서 생명의 피가 도는 온전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연금술 과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설의 보물, 철학자의 돌. 과연 그 진짜 정체는 뭐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연금술사들이 평생을 바쳐서 찾던 건 물질적인 황금이 아니었어요. 바로 코니움쿠티오라고 불리는 신성한 결합, 즉 내 안의 이성적인 의식을 상징하는 태양과 감성적인 무의식을 상징하는 달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심미적 통합의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철학자의 돌은 이렇게나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레비스는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뜻이고, 안트로포스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태초의 인간을 의미하죠. 이 모든 이름들이 가리키는 건 결국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온전한 인격,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기, 즉 셀프의 상징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수백 년 전의 상징과 과정들이 지금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과연 이 낡아 보이는 지도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게 선명해지죠. 연금술의 그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상징과 단계들. 이게 결국 뭘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한 인간이 분열된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 현대 심리학에서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거대한 상징적인 지도였던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화성화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외면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의식의 빛으로 따뜻하게 끌어안아서 더 크고 완전한 나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수백 년 전 연금살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코니움쿠티오, 그 신성한 결합의 목표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결국 연금술은 그냥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간을 빚어내는 아주 깊고 심오한 과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지도를 함께 펼쳐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고대의 지도가 비추고 있는 나의 내면, 지금 나의 여정은 과연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을까요?